엄마, 상견례 오지 마. 엄마는 몰라도 되는 일이야. 논 다 팔아서 6억을 만들어 아들 앞으로 쥐어준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저는 그날 전화기 붙들고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곱게 사둔 옷은 비닐도 안 벗긴 채 옷장에 걸려 있고 34년 키운 아들놈은 말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뚝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밭에 나갈 때 입던 허름한 점퍼에 모자 눌러쓰고 남의 집 도둑질하러 가는 년처럼 그 강남 웨딩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 방 안에는 인사 왔던 사돈 내외도 곱디곱던 그 아가씨도 없고 새하얗게 질린 우리 아들이 처음 보는 남녀 셋 앞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슬쩍 밀어주고 있었어요. 대체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논농사 지으며 혼자 아들 하나 키워낸 65 먹은 여자입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여태 흙만 파며 살았으니 세상 풍파라는 건 겪을 만큼 겪었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섭고 험한 파도는 엉뚱하게도 다 키워놓은 외아들 장가 보내려던 그 해에 예고도 없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지금도 그날만 떠올리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손이 다 떨려요.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그이 얘기부터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네요. 15년 전이었습니다. 그이가 새벽에 경운기 몰고 논에 나갔다가 논둑에서 굴렀어요. 물고 한번 보고 오겠다고 밥은 이따 먹겠다고 문 밖으로 나간 게 마지막이었죠.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접으라고 여자 혼자 그 넓은 걸 무슨 수로 붙이냐고 임대 놓고 편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사서라도 그 논을 놓질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때부터 붙이던 땅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컸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만 보면 혀를 내둘렀죠. 아이고, 저 여편네 배짱 좀 봐라. 남편도 없이 저 넓은 논을 어쩌자고 붙들고 있냐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그 논이 그냥 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장화 신고 첨벙거리며 물고 보러 다니던 자리, 남기고 간 유품 같은 거였거든요. 남들 눈에는 흙탕물 고인 네모난 땅이겠지만 저한테는 그 사람 발자국이 아직 찍혀 있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못자리 앉히고 나면 저녁에 혼자 논둑에 나가 서 있곤 했어요. 해 넘어가고 물 들어가는 소리만 조르르 나는 그 시간에 저는 아무도 없는 데다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이야 있을 리가 없죠. 그래도 그렇게 한마디 뱉고 나면 다음날 새벽에 또 눈이 떠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속이 깊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적부터 하교하면 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논둑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는 그 조망만 한 손으로 쭈그리고 앉아 피를 뽑고 있는 겁니다. 손톱 밑이 새까매지도록요. 애가 놀 시간에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저리 가라고 등을 떠밀면 싫다고 고개를 젓고 다시 쭈그려 앉던 애였어요. 한 번은 제가 허리를 펴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고 한숨을 뱉은 적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나온 소리였는데 애가 그걸 들었나 봐요. 고개를 빤히 들더니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내가 얼른 커서 콤바인 몰 거야. 그럼 엄마 논에 안 나와도 되잖아. 그 말에 콧등이 시큰해서 애 안 보이게 획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10살도 안 된 게 콤바인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였겠어요. 어느 해에는 수학 코앞에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논이 통째로 자빠지고 물에 잠겨버렸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딱 그때 나오는 겁니다. 1년을 새벽마다 들여다본 게 하루아침에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는 걸 보고 있자니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애가 우리의 수능 보는 해였어요. 어미가 넉나간 얼굴로 며칠을 앉아 있었으니 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 녀석이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턱 붙어버렸습니다. 합격 소식 들고 와서는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벼농사는 망쳤어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네. 그러니까 기운내. 내년엔 올해보다 낫겠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쓰러진 벼는 어차피 못 일으키는데 애 말 한마디에 제가 일어나졌으니 그것도 참 웃긴 일이죠. 대학 내내 성적도 잘 받고 졸업하자마자 서울 회사에 붙었습니다. 첫 월급 타고 내려오는 날 저는 뭐 사오지 말라고 몇 번을 일렀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손에 뭘 들고 왔냐면 제 내복이랑 무릎 보호대였어요. 20몇 살 먹은 총각이 백화점에서 그걸 고르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면서도 목이 메더라고요. 그날 눈시울 붉히는 저한테 아들이 웃으면서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엄마, 이제 힘든 건 내가 주말에 내려와서 할 테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기대. 알았지? 말이 쉽지. 서울서 평택까지 주말마다 내려오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그래도 그 녀석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34이 되도록 연애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동네 애들은 색시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벌써 애까지 안고 다니면서 명절에 마당이 시끌시끌한데 우리 애는 회사 일에 논일 거들다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요즘 다 늦게 가. 나 아직 젊어. 젊긴 뭐가 젊어요. 어미 눈에는 벌써 관자놀이에 흰 게 보이는데요. 벼 팰 때쯤에 또 논둑에 혼자 서서 그이한테 따졌습니다. 여보, 저 녀석 짝은 언제 붙여줄 거야? 나 기다리다 늙어 죽겠어. 산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를 죽은 사람한테는 참 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은 왠지 바람이 좀 서늘하게 지나가길래 저 양반도 답답한 모양이다 하고 혼자 픽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붕 떠 있는 겁니다. 평소엔 밥 먹었어? 하고 무뚝뚝하게 시작하는 애가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저는 전화기 든 손이 다 떨렸습니다. 야, 그게 정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하고 다그치니까 그러대요. 친구들이 하도 등 떠밀어서 결혼정보회사 가입했었거든. 거기서 만났는데 사람이 참 반듯해. 부모님도 좋으시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솔직히 그 소리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다는 게 그런 기분이겠죠. 그런데 사돈들 집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버님은 건설회사 대표시고 어머님은 약국하셔. 저는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런 집이면 우리랑 격이 안 맞잖니. 부모가 농사나 지어서 그렇지 너야 뭐 꿀릴 거 없다만.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 뭐래? 엄마, 우리가 어때서? 혼자 그 논 다 붙이면서 나 키운 사람이 어디 흔해? 조금만 기다려. 회사 좀 한가해지면 데리고 내려갈게. 그 말에 코끝이 찡해서 얼른 그래. 알았어 하고 대충 대답했어요. 어미기 안 죽이려고 하는 소리인 걸 알면서도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던지요. 전화를 끊고 마루에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린 소식인데 이상하게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소식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마 그날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을 텐데 싶어서요. 혼자 좋아하고 혼자 우는 게 참 궁상맞은데 그날은 그게 잘 안 참아졌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니까 좋았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딴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사돈댁이 저렇게 번듯한데 우리 애가 처가 눈치 보면서 살면 어쩌나. 명절에 양가 오가면서 우리 집 마당 꼴 보고 저 집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짝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빌던 사람이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가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애 낳던 날 병원 천장 무늬까지 생각이 나고 마루 붙잡고 첫걸음 떼던 날 머리 빡빡 깎여서 군대 보내던 날까지 하나하나 다 꺼내보다가 그렇게 나를 꼬박 세웠어요. 그 무렵에 마침 우리 동네 일대가 산업단지로 묶인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헛소문이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이장이 마이크 잡고 방송을 하더니 진짜로 측량 나오고 도장 찍으라는 서류가 오더라고요. 우리 논도 일부가 수용 대상에 들어갔고 얼마 안 가서 보상금 액수까지 종이에 딱 찍혀 나왔습니다.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평생 흙 만지던 사람이 통장에 그런 금액이 찍힌다는 게 무슨 남의 얘기 같더라고요. 그날도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결국 일어나 앉아서 불도 안 켜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다 마음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건데 처가에 치이지 않게 보란 듯이 해서 보내야지. 보상금 나오는 것만으로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아예 수용 안 된 나머지 논까지 다 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반쪽만 남은 논 혼자 붙들고 있어봐야 몸만 축나겠다 싶기도 했고요. 날 밝자마자 동네 언니한테 갔어요. 제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붙들고 우는 사람이 그 언니 하나거든요. 마루에 앉아서 커피 믹스 타먹으면서 슬쩍 얘기를 꺼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잔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뭐, 남은 논까지 다 판다고? 언니 그 논이 어떤 논인데? 형부 가고 나서도 죽어도 못 판다고 버티던 사람이 왜 갑자기 지랄이야. 아들이 장가 간다잖아. 서울 집값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부모가 나서줘야지. 제가 그랬더니 언니가 아주 답답해 죽겠다는 얼굴로 손사래를 칩니다. 아서.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한테 있는 거 다 털어줘? 회사 좋은 데 다니는 애가 알아서 다 해놨겠지. 자식 결혼시키고 폐지 줍는 노인네들 얘기 못 들어봤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월급쟁이가 서울에 집을 어떻게 사? 그럼 전세를 얻어주면 되잖아. 요즘 누가 결혼하자마자 집을 사, 다 그렇게 시작하지. 말이야,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거였어요. 만나는 아가씨가 아주 잘 사는 집 딸이라더라고. 아버지는 건설회사 대표고 어머니는 약국하신데 그런 집에서 딸 전세살이 시킨다면 좋아하겠어? 이왕 해주는 거 반쪽짜리 말고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언니가 한참을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언니 고집 누가 꺾어. 그래도 큰돈 오가는 일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잘 알아보고 해. 그 말이 하도 미덥지 않게 들렸는지 제 손등을 툭툭 두드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온 거라고 했어요. 읍내 부동산 사장이 언니랑 잘 아는 사이라 전화 좀 넣어달라고요. 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넘겨받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논 내놓으려고요.
수용 안 된 거 전부요. 부동산 사장이 저쪽에서 깜짝 놀랐는지 되묻는 목소리가 확 커지더라고요. 어르신, 그걸 전부요? 지금 단지 들어온다고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는 중인데요. 절반만 내놓으셔도 아드님 결혼 자금은 차고 넘칩니다. 그 정도면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사고도 남아요. 조금만 더 쥐고 계시죠. 아니요, 다 내놓을 거예요. 저는 딱 잘났습니다. 한평생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자식인데 장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보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날 잡고 나서 급하게 팔려다 헐값에 넘기는 건 죽어도 싫거든요. 미리 정리해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그러대요. 아, 뭐 그건 그렇죠. 금매로 돌리면 제값 받기 어려우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언니가 대문까지 따라 나와서 제 등을 툭 치더라고요. 야, 넌 무슨 놈 파는 걸 김장 담그듯이 하냐. 그 소리에 저도 웃었는데 웃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남편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풀이 억세게 올라와 있더군요.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으면서 오랜만에 소리내서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간대. 그래서 나 논다 정리하기로 했어. 대답 없는 봉분에 대고 저 혼자 뭐가 그리 미안한지 자꾸 변명을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평생 붙든 땅인데 나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그래도 애 앞길에 쓰는 거니까 괜찮지? 솔직히 나도 이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자꾸 꾀가 나. 새벽에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따라줘. 애 보내고 남은 돈으로 나도 좀 편히 살아보고 싶어. 당신도 그건 이해해 줄 거지? 그때 바람이 훅 지나가면서 옆에 있던 소나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필 딱 그 타이밍이라 꼭 잘했어 하고 대답해 주는 것 같아서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람이 외로우면 바람 소리도 사람 말로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날 그 바람을 허락이라고 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침 그 일대를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다면서 시세보다 좋은 값에 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타이밍 놓치면 없다고 언제 오실 수 있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 끊자마자 옷 갈아입고 도장 챙겨서 나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던 날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2번을 다시 눌러 찍었어요. 인주가 번져서 사장이 옆에서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하는데도 손끝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종이 한 장에 도장 하나 찍는 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이 서류 정리하면서 웃더군요. 어르신, 보상금까지 합치면 아드님 신혼집 아주 좋은데 하고도 남겠습니다. 요즘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드님 복도 많네요, 진짜.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남들 보기엔 자식 잘 둔 복 많은 노인네였겠죠. 그런데 속은 구멍 뚫린 것처럼 허했습니다. 보상금까지 다 들어온 날, 저는 이제 남의 것이 된 논을 한 바퀴 걸었어요. 아직 벼는 서 있는데 명의는 남의 것이 됐다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15년을 새벽마다 장화 신고 물고 보러 드나들던 자리인데 이렇게 종이 몇 장으로 끝나는구나 싶으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목이 콱 메었습니다. 논둑에 한참 서 있다가 해 다 넘어가고서야 들어왔어요. 통장을 손에 쥐고도 그날 밤 잠이 안 오더군요. 다음 날은 농협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이리저리 넘겨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대요.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이면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예금자 보호도 있고 요즘 이런 목돈 노리는 사람도 많고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저는 통장을 도로 챙기면서 웃었습니다. 곧 쓸 돈이라.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쓸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어머, 축하드려요 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저를 보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시선이 싫지가 않았어요. 평생 흙 만지고 살던 촌아낙이 남 앞에서 어깨 한번 펴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는 읍내 옷가게에 들렀어요. 늘 시장에서 5,000원짜리 몸빼나 사입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옷을 골라봤습니다. 주인이 이것저것 들이대면서 묻더라고요. 특별한 날 입으실 건가 봐요? 네,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거든요. 상견례도 있을 테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데 어찌나 좋던지 괜히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서 옷 2벌을 더 입어봤어요.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창밖만 보면서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손주는 누굴 닮으려나, 우리의 어릴 때처럼 눈이 크려나, 사돈 되실 분들 성품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서 정류장을 하나 지나칠 뻔했다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말리던 동네 언니도 제 얼굴을 보더니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내가 더 안 말리길 잘했네. 언니 이런 표정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제 등을 팡팡 치는 겁니다. 말이 좋아 땅 지키는 거지. 우리 나이에 농사가 어디 쉬워. 잘했어. 이제 좀 쓰고 살아. 다리 아파서 병원 다니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설레는 날들이 흘러갔어요. 밤마다 장롱을 열어서 아들 어린 적 상장이며 조그만 티셔츠를 꺼내놓고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요만하던 게 벌써 장가를 간다니 믿기지가 않아서요. 그거 다 개켜넣고 누우면 또 잠이 안 와서 결혼식장에서 무슨 인사말을 할까 혼자 연습까지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죠. 일을 다 끝내고 며칠이 지나서야 아들한테 전화로 알렸습니다. 미리 말하면 못하게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제 말을 다 듣더니 아들 목소리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엄마, 논을 다 팔았다고? 아빠가 남긴 거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더니. 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어? 괜찮아. 엄마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너 잘 사는 거 보는 게 엄마 낙이야. 제가 그러니까 아들이 답답한지 목소리를 좀 높이 대요. 그래도 나한테 먼저 물어보기라도 하지. 진짜. 물으면 내가 논 팔아서 집 사달라고 했겠니?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 좋으라고 한 것만도 아니고 나도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한참을 말이 없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는데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목소리가 좀 잠긴 채로 이러대요. 고맙고 미안해, 엄마. 저는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주려는데 아들이 마음이 무거운지 나중에 전화할게 하면서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끊긴 전화기를 들고 마루에 앉아서 저는 좀 서운했어요. 좋다고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왜 저러나 싶어서요. 그러다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어미가 논까지 다 팔았다는데 어느 자식이 마냥 좋기만 하겠어요. 속 깊은 놈이니까 저러는 거지 싶어서 저는 그날 밤에도 통장을 한번 쓰다듬어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아가씨 데리고 인사하러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기 붙들고 그래 소리만 5번은 한 것 같습니다. 끊고 나서 달력을 보니까 사흘 남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주 정신이 나갔죠. 며칠을 집안 구석구석 쓸고 닦았습니다. 평생 논에 치여서 손도 못 대던 마루를 걸레로 문지르는데 15년 묵은 때가 그렇게 쉽게 벗겨지겠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이 빠지도록 밀었더니 그래도 반질반질해지긴 하더군요.
마당에 널린 농기구도 죄다 창고에 쳐넣고 대문 앞에 자란 풀까지 뽑았어요. 지나가던 언니가 보고는 야, 너 무슨 대통령 오냐? 하고 웃던데 저는 그 소리도 좋았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한테 좋은 인상 주고 싶은 게 어디 흉인가요? 약속한 날 아침부터 밥상 차리느라 부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마당에 차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대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아가씨를 보는데 어우, 첫인상부터 참 곱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말투도 곱고 눈빛도 선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서도 조신하게 무릎 모으고 앉아서 제가 내온 다과를 조금씩 맛보며 예의 바르게 얘기를 이어가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 어른 앞에서 다리 쭉 뻗고 휴대폰만 본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 애는 어른이 말할 때마다 눈 맞추고 고개 끄덕이는 게 아주 몸에 배 있었어요. 먼저 제 무릎이랑 허리는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혼자 논 붙들고 아들 키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눈시울까지 붉히는 겁니다. 어머님 혼자 그 고생을 다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 말씀 듣고 감동하셨어요. 요즘 그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 한마디에 호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잘 사는 집딸이라길래 속으로 각오를 좀 하고 있었어요. 시어미가 농사꾼이라고 뒤에서 흉이나 안 보면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을 무시 안 하고 곱게 봐주니까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핑 돌았습니다. 점심상을 차려줬더니 이것도 참 예쁘게 먹더라고요. 시골 반찬이라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반찬 하나하나에 젓가락을 가져가면서 어머님, 이 나물 뭐로 무치신 거예요? 하고 묻고 우리 아들 옆구리를 툭 치면서 너 이런 거 먹고 컸으니까 그렇게 컸지 하고 웃는데 그 모습까지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던 중이었어요. 그 애가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고 담장 너머를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여기서 멀지 않은데 어머님 논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한번 가봐도 돼요? 보상 나온 자리도 궁금하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아, 그거 몇 달 전에 다 정리했어. 너희들 결혼에 보태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애가 놀란 얼굴로 우리 아들을 획 쳐다보더라고요. 밥 먹던 젓가락이 허공에 딱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이 아가씨가 부담스러워서 저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멋쩍게 웃으면서 얼른 말을 돌리는 겁니다. 엄마, 그런 얘기까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게 또 답답해서 그랬어요. 왜? 숨길 일도 아닌데. 엄마가 좋아서 한 일이지. 너희 신혼집 구할 때 말을 다 맺기도 전에 그 애가 슬며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써주신 거 절대 안 잊을게요. 저도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손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저는 그 손에 제 거친 손이 부끄러워서 슬쩍 빼려고 했는데 그 애가 오히려 꽉 잡더군요. 그 순간에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무슨 복이 터진 거지 하고요. 돌아가는 길에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차에 타려다 말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어머님, 자주 놀러 올게요. 건강 챙기시고 혼자 계신다고 끼니 거르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혼자 계시면 대충 드신다고 맨날 잔소리 듣거든요. 벌써 며느리라도 된 듯이 챙기는 말이 고마워서 절로 웃음이 났어요.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져서 안 보일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동네 언니가 전화로 캐묻더라고요. 어때? 사람 괜찮아? 언니 말도 마. 얼굴이고 말이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복에 저런 애를. 그러니까 언니가 픽 웃으면서 그럽디다. 너무 좋아하지 마. 원래 시집 오기 전엔 다 천사야. 저는 그 소리에 발끈해서 언니는 꼭 초치더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는 그냥 언니 특유의 심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예비 사돈 어른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길래 받았더니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한 남자분이더라고요. 사부인, 인사가 늦었습니다. 애들 얘기 잘 들었어요. 우리 딸이 내려갔다 와서는 어머님 얘기밖에 안 하네요. 저는 몸둘 바를 몰라서 아이고, 아니에요. 차린 것도 없었는데 소리만 반복했죠. 그런데 얘기 끝에 이런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종이를 좀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돈을 통장에 그냥 묵히시면 손해예요. 요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앉아서 까먹는 거죠. 마침 저희가 보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사부인 것도 같이 잡아드리면. 저는 그런 소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흙만 파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랬더니 사돈 어른이 껄껄 웃으면서 그렇죠, 뭐. 나중에 애들 통해서 천천히 말씀드리죠 하고 넘어가시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사돈 될 분이 저 같은 시골 노인네 노후까지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세상에 저런 사돈이 어디 있나, 우리 애가 사람 복은 타고났구나 했죠.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아들한테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어요. 엄마, 다음 달 12일로 잡았어. 강남에 웨딩홀 안에 한정식 하는 데 있거든. 거기 방 하나 잡아놨으니까 그날 비워둬. 내가 아침에 모시러 갈게.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누워서 그 자리를 그려봤어요. 사돈 어른들이랑 마주 앉아 덕담 나누고 며느리들 아이 손잡고 잘 지내보자 하는 상상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가방은 뭘 들지, 미용실은 며칠 전에 가야 머리가 자연스러울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이 쓰여서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 막 끝내고 손 닦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반가워서 젖은 손 그대로 얼른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영 딴판인 겁니다. 어디 아픈 사람처럼 착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상견례. 엄마 오지 마.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에 엄마가 안 가면 누가 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몰라도 되는 일이야. 그냥 집에 있어. 저는 그 소리에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니? 무슨 경우냐고. 그냥 이번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미안해. 혹시 그 집에서 뭐라고 하든?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들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끊을 게 한마디에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끊긴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부엌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손끝이 다 떨리더군요. 34해를 키우면서 그 애가 저를 그렇게 밀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춘기 때도 안 그랬어요. 군대 가서 힘들 때도 어미한테 짜증 한 번 부린 적 없던 앤데
오지 말라니요. 그날 밤부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사돈댁에서 농사짓던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아닐까 싶고요. 아니면 앞에서만 웃던 그 아가씨가 뒤에서는 저 무식한 시골 시어미랑 어떻게 가족이 돼 하고 진저리를 친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게 제일 무서운 생각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저를 창피해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강남 그 번쩍번쩍한데 어미 데려다 놓으면 손 거칠고 말투 촌스러운 게 티가 날 테니까요. 당연히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누우면 천장에 애 얼굴이 자꾸 어른거리더라고요. 애 낳던 날, 마루 붙잡고 첫걸음 떼던 날, 책가방 메고 학교 처음 가던 날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어린 게 언제 커서 나한테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게 됐나 싶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아들한테서는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출근길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또 한 번씩 안부 묻던 애가요. 저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번호까지 눌러놓고도 통화 버튼을 못 누르겠더라고요. 물어봤다가 더 독한 말이 돌아올까봐 겁이 났어요. 엄마 좀 그만해 소리라도 들으면 그건 진짜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이틀 앞두고는 결국 못 참고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신호가 대여섯 번 가고서야 봤는데 목소리가 아주 폭삭 지쳐 있더군요.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정말 엄마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집에서 볼품없는 사돈이랑 밥 먹기 싫다든? 그럼 엄마가 말이라도 조심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게. 엄마 상견례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 신경 쓰지 마. 그 소리에 참았던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 별게 아니야. 내가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자식 결혼인데. 내 결혼에 엄마가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서 그래. 오죽하면 농까지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통화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먼저 끊는 겁니다. 저는 그날도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어요. 그러다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아들 결혼에 쓰려고 만들어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찍혀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그 논을 다 팔았나? 시아버지 때부터 붙이던 땅, 그이가 마지막까지 물고 보러 다니던 땅을 도장 2번 눌러 찍어가면서 넘긴 게 그 순간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곱게 입으려고 사둔 옷은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다림질까지 해서 비닐도 안 벗기고 걸어둔 건데 이제 그걸 꺼낼 이유조차 없어졌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문을 열어 한참을 보다가 그냥 도로 닫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상견례 전날 밤이 됐어요. 밤이 깊도록 이불을 걷어찼다 다시 덮었다 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가 넘었더군요. 어둠 속에 혼자 앉아서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아무리 오지 말라 했어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 상견례가 나만 빼고 하는 건지 아예 깨진 건지 내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야겠어.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옷장을 열었는데 상견례 하려고 사둔 그 옷은 손도 안 댔습니다. 대신 평소 밭에 나갈 때 걸치던 허름한 점퍼를 꺼내 입었어요. 혹시라도 아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얼굴 가릴 겸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꼴이 영락없이 남의 집 잔치에 밥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 같았는데 그날은 그 꼴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더군요. 버스 타고 나가서 전철 갈아타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어찌나 멀던지요. 원래대로면 아들 차 얻어 타고 창밖 구경하면서 웃으며 갔을 길인데 혼자 남의 집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처럼 앉아 있으려니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몇 번을 소매로 눌렀습니다. 앞자리에 곱게 차려입은 노인네가 손주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못 보겠어서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어요. 가는 내내 전화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들이 마음 바뀌었다고 그냥 오라고 전화라도 걸어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거 하나만 오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참이었어요. 그런데 전화기는 끝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근처에 도착하고부터는 전철에서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나 그 애랑 정문에서 딱 마주치면 어쩌나 싶어서 건물 건너편 골목을 한참이나 서성였어요. 모자를 몇 번이나 더 눌러 쓰고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설 순 없잖아요. 마음 굳게 먹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어찌나 번듯하게 꾸며놨는지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운동화가 뽀득 소리를 내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원래대로면 저도 저기 소파에 앉아서 사돈들이랑 웃으며 인사 나눴을 텐데 싶으니까 밀려난 제 처지가 그제야 뼈에 사무쳤습니다. 서러움을 꾹 눌러 참고 안내판 앞에 서서 예약된 방 이름을 찾아냈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손님도 드문드문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침 그 집은 방문마다 위쪽에 작은 유리창이 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돌아갔겠죠. 벽에 딱 붙어서 조심조심 다가가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유리창으로 본 아들 얼굴이 세상에 핏기라곤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겁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볼이 쑥 들어가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랬습니다.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저런 다 죽어가는 얼굴로 상견례를 한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얼굴만이 아니었어요. 사돈 될 사람도 며느리 될 아이도 콧배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들 혼자 처음 보는 남녀 셋과 마주 앉아 있는데 세 사람 다 표정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낯선 남자 둘에 여자 하나라니 저는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옆에 놓아뒀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 사람들 앞으로 슬쩍 밀어주는 게 보였어요. 봉투가 어찌나 두꺼운지 상 위로 밀리면서 소리까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체 누구길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상견례라기엔 너무 이상한 광경 앞에서 저는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더니 아들만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저는 잽싸게 문 옆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고개만 살짝 빼서 살폈어요. 그중 한 명이 문을 반쯤 열고 안에 있는 아들한테 속삭이듯 묻더군요. 몇 시 도착이랍니까? 아까 10분 남았다고 했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그럼 저희는 밖에서 대기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아까 맞춘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짧고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눈치챈 것 같거나 위급한 상황이다 싶으면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 저희 인원 부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답하는 아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그 밑에 깔린 긴장이 저한테까지 다 느껴졌어요. 저는 점점 알 수 없는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맘 같아선 당장 뛰어들어가서 얼굴이 왜 그 모양인지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지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잘못 나섰다가 뭘 그르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기둥 뒤에 붙어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낯익은 젊은 여자가 웃으면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를 보고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애였죠. 그 옆으로는 한눈에 봐도 감나가는 옷을 걸친 중년 남녀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들킬까봐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방에서 혼자 기다리던 아들이 나와서 사돈들한테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는 게 보이더군요. 잠시 인사를 나눈 셋은 아들 안내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저대로 그냥 상견례가 진행되는 건가? 그럼 아까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봉투는 또 왜 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거의 동시에 복도 저편에서 여러 사람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피하지도 못하고 기둥 뒤에 붙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안으로 밀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 틈에 휩쓸려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여기저기서 고함이랑 발소리가 뒤섞이면서 조용하던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얼른 비켜주세요. 그러더니 낯선 손에 이끌려 저는 복도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난리통 한가운데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방에서 뛰쳐나온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얼굴로 달려오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들 팔을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경찰? 여기서 갑자기 경찰이 왜 나와?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남녀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얼마 전 제 손을 꼭 잡고 해맑게 웃던 그 애였거든요. 그 옆으로는 조금 전 함께 들어간 부모라는 사람들까지 붙들려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조신해 보이던 그 애가 갑자기 얼굴을 험하게 일그러뜨리더니 대뜸 욕지거리를 뱉는 거예요. 아나, 이거 좀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과 있으면 결혼도 못해요? 나 이번엔 진짜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한 거라니까. 목소리가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기겁해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정가라니?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저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진짜 가족도 아니고 처음부터 나한테 돈 노리고 짜고 접근한 거였어. 뭐? 사기꾼? 그럼 내가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저를 아들이 얼른 복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직원한테 부탁해서 물을 한 잔 받아다 주고는 얘기를 이어가더군요. 결혼 얘기 나오고부터 자꾸 엄마 재산이랑 통장을 캐묻는 게 이상하더라고.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어서 넘기려고 했는데 결혼 준비 핑계로 이 명목 저 명목 돈 얘기가 쌓이니까 도저히 그냥은 못 넘기겠는 거야. 결정적으로는 신도시에 좋은 땅이 나왔다면서 계약금부터 넣자는데 정작 나보고 같이 가자니까 요리조리 핑계를 대더라고.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서 뭐?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아들이 참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동료가 자기 친구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부탁했어. 그러더니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고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만나고 내려갔다 온 다음부터 요구하는 액수가 눈에 띄게 뛰더라. 논 다 팔았다는 얘기 듣고부터. 그 말에 저는 밥상에서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획 쳐다보던 그의 얼굴이 확 떠올랐습니다. 저런 앙큼한 것들이. 그럼 그날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계산기 두드린 거였어? 그럼 상견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 응. 엄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모르게 하고 싶었어. 그냥 준비하다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둘러대려고 했지. 그 말에 저는 며칠 동안 쌓인 서러움이랑 방금 겪은 놀라움이 한꺼번에 겹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듯한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녀석아, 그래도 엄마한테 언질이라도 줬어야지. 엄마가 여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올라온 줄 알아? 내가 나를 창피해하는 줄 알았어. 이놈아. 미안해. 솔직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신이 없었어. 저 인간들이 이름이고 직업이고 계속 바꾸고 잠적을 밥 먹듯 하는 조직이라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된다더다고. 그래서 오늘 예정대로 상견례 하는 척 여기로 불러내서 현장을 덮친 거야. 아까 그 봉투도 저쪽 보라고 일부러 준비한 거고. 말하는 아들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시울이 벌개지는 게 보였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일당을 다 끌어낸 형사가 아들한테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덕분에 검거가 수월했어요. 아주 악질입니다. 피해액만 수십억일 텐데 신분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접근하는 통에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물었어요. 저 사람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벌써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많이 냈어요. 특히 땅 수용되고 보상금 나온 동네를 훑어서 목돈 쥔 부모님 계신 집만 골라서 접근했더라고요. 결혼 빌미로 큰돈 뜯고 잠적하거나 아예 남자 쪽이 파혼 원인 제공한 것처럼 꾸며서 위자료까지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처럼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평생 모은 걸 다 내놨다가 당한 부모가 한둘이 아니라니요. 그 사람들이 통장 잔고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싶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가슴이 다 아프더라고요. 상황이 정리되자 형사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검거는 끝났지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한 번 더 협조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들도 꾸벅 인사를 하고는 허공에 대고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더군요. 경찰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곱게 차려놨던 방은 엎어진 그릇이며 넘어진 의자로 엉망이 돼 있었고 조금 전까지 조용하던 복도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수선해져 있었어요. 저는 겨우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 뻔뻔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곱던 아이가 건설사 대표니 약사니 하면서 점잔 떨던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실은 남의 집 평생 모은 돈을 털어온 인간들이었다니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절대 안 잊을게요 하던 그 손이 생각나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더군요.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랐지. 병원 가볼까? 됐어. 우리 아들 안 다쳤으면 된 거야. 미안해, 엄마.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해. 결혼정 보혜사까지 끼고 골랐는데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나 봐.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작정하고 그 회사 사람들까지 속여서 잘 사는 집 행세를 했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알아봐. 그나마 내가 빨리 눈치채고 용기 내서 경찰까지 부른 덕에 엄마 돈도 지키고 다른 사람 당하는 것도 막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내 탓하지 마. 이건 그냥 크게 액대만 셈 치자.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을 거다. 그러고는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고마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이 지켜준 거지? 그럼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이번 일로 우리 아들 상처받지 않게 좀 봐주고 이번엔 진짜 좋은 며느리감 하나 보내줘. 부탁해. 그 난리를 다 겪고 건물을 나설 무렵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차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끝이 아직도 가늘게 떨리더군요. 엄마, 진짜 병원 안 가봐도 돼? 외아들이라는 게 변변찮아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내가 이런 꼴 안 보여주려고 오지 말라고 한 건데 내가 우리 아들을 못 믿고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어리석게 굴었어.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아들이 운전대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칠은 경찰서 오가면서 진술하고 정리할 게 남았겠지만 사실상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 아무 걱정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엄마한테 그만 미안해. 알았지? 며칠 뒤에는 아들한테서 그 일당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도 금액도 워낙 많은 사건이라 형량이 꽤 무겁게 나올 거라더군요. 엄마, 그 인간들 뜯어낸 돈 액수가 어마어마해. 그 돈으로 온갖 사치 다 하고 브로커 껴서 신분 세탁에 성형까지 했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저렇게 사는 걸 택했을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도 이를 갈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히 톡톡히 치러야지. 하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이용해 먹어? 아주 제대로 벌 받아야 해. 그 소식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발 뻗고 잠들 수 있었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유난히 친절을 베풀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씁쓸하긴 해도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어쩌겠어요. 이것도 값진 교훈이다 싶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로부터 한 해 남짓 지난 어느 날 아들이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사람과 조심스럽게 새 만남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천천히 만나보려고. 오래 만난다고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해야 하니까. 그래, 그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아무나 색안경 끼고 보진 말자. 세상엔 그래도 좋은 사람이 더 많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 우리 애가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로 만난 아가씨는 화려한 집안도 아니고 딱히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조용하고 겸손한 얼굴로 이태가 넘도록 아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심성 고운 아이였어요. 아들이 그 아이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저는 예비 며느리 손을 잡고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저 부부끼리 비밀 없이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할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님.
부족하지만 실망 안 하시게 잘 살게요. 저는 예전 결심대로 좋은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나한테 뭘 해주려고 애쓰지 마.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무리해서 큰 집 사줄 생각 말고 엄마 노후 책임질 방법을 좀 생각해봐. 그래서 저는 아들 뜻을 존중해서 시내에 작은 상가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든 아들한테 뭐라도 쥐어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애가 저한테 바라는 건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는 거였더라고요. 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